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은 이제 신경망을 구성해서 신경망이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손글씨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작하는 모습을 보는 걸로 이제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저런 논의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방금 전 이제 직전까지 이제 구현한 것이 순전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순전파의 연산 자체를 이제 어떻게 이제 수행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구현하면 별거 없다. 그냥 퍼셉트론이 여러 개 사용되는 것이 그냥 연달아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반복적인 패턴이니까는 다음과 같이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 연결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완전 연결. 아이고,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성자를 이제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입력의 이제 수, 출력의 수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셨으니까 W는 저걸 이제 매번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구현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이제 입력수랑 출력의 이게 개수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편향의 경우에는 요거는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바람직한 것을 결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완전 연결에 대해서 입력이 이제 전달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구현하던 스타일대로 콜이라는 메소드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전 연결한테 전달되는 입력은 이제 이전 계층에서 전달되는 출력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입력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입력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Z라고 하는 것이 XS와 W의 내적을 수행하고 B를 더하는 거는 이미 뭐 우리가 확립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요 Z가 이렇게 나가면 현재 이제 완전 연결이 이제 구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계층을 만들 때는 이제 완전 연결 이렇게 이제 하고, 입력의 개수가 만약에 2개고 출력이 이제 3개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레이어 1의 W에 이제 쉐입하고 레이어 2의 레이어 1의 B의 쉐입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레이어드를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연산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연산은 그냥 맨날 똑같고, 그죠? 그리고 매개 변수와 편향의 개수는 입력과 출력의 수로 그냥 결정되는 건데, 이걸 이제 매번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위에서 정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이렇게 반복해서 찍어내면 세 개의 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해서 그 각각의 이제 W와 B의 쉐입을 살펴보시면 그냥 2 x 3, 3 x 2, 2 x 2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제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층의 정의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순전파가 일어나는 것은 아까 위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Z1은 레이어 1에 XS를 전달을 해주셔서 Z1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Z2는 레이어 2번에 Z1을 전달해서 Z2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Z3은 레이어 3에 Z2를 전달해서 Z3이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순전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게 좀 귀찮죠. 그죠? 이런 거 자체도 사실 반복적인 틀인데 이거를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경망은 처음에는 빈 깡통인데요. 그래서 이제 계층들이 그리고 S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계층 목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빈 깡통이니까 계층 목록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계층을 추가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층을 추가한다면 뭐 해야 돼? 계층을 추가한다면은 순전파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S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순전파란 결국은 계층 목록을 이제 순환하면서 계층의 이제 출력을 얻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전 계층의 출력이 다음 계층에 입력이 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순전파입니다. 야,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의도한 거 맞습니다. 출력이 다시 다음 계층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얘를 feed 먹이다, forward 앞으로 출력을 먹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전 계층이 없기 때문에 입력이 이전 계층의 입력처럼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이제 수행하면 이제 이 계층들이 다 소진이 되면 그것이 이제 신경망의 최종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경망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경망을 만드셨다면 위에 있는 작업을 이제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델이 이제 신경망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층을 추가한 다음에 출력을 이제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경망의 근본적인 본질은 다음 같은 연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망의 개념도는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신경망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1년의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층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되고 Z1이 발생하고 두 번째 만약 두 번째 계층이 있다면 그리고 무조건 두 번째 계층까지는 있어야 되는데요. 최소한 두 개의 계층이 있어야 신경망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계층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이 수행이 되는데 다만 요 이전 계층의 그 출력이 여기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세 번째 계층이 있다면 그냥 이런 1년의 연산들이 그 연속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신경망의 본질은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현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반복적인 코드가 이제 보이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코드들을 다음과 같이 추상화를 하는 것이 훌륭한 프로그래밍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다음 같은 형태로 추상화를 했고 첫 번째로는 이제 계층에 대해서 완전 연결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각 계층의 연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이거를 한 번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거를 매번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필요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경망에 그 실제로 순전파가 이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순전파라고 하는 것은 계층에서 값을 발생하고 발생된 값을 다시 다음 계층에 전달하고
또 이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게 순전파입니다. 근데 또 이것도 해놓고 보니까는 이 그마저도 그 반복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이라고 하는 걸로 추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경망의 본질은 결국은 계층의 목록들의 계층의 목록이고 집합은 아니죠. 왜냐? 집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데 신경망의 계층은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라고 부르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층을 순서대로 잘 추가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순서가 올바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얘가 알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반복적으로 순전파를 수행하는 부분을 그냥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내면, 이거를 계층한테 신호를 일일이 전달하는 과정을 직접 구현하시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층 퍼셉트론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두 개 이상의 계층을 가지고 있으면 신경망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초과로 충족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계층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입력을 집어넣으면 오입 출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신경망의 구성입니다. 여기 끝이야. 내일은 이거를 어떻게 학습시킬지를 논의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좀 논의가 더 있습니다. 학습 이전에 잘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없으면 지금까지 한 활동은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게 뭔데? 그 점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경망이 다층으로 비선형성을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 다층만으로는 안 됩니다. 즉, 엑소월의 극복은 두 가지의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다층이고요. 두 번째는 비선형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층의 요건은 충족했는데 비선형 변환의 요건은 여기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게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슬라이드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특징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집합의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직선만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면 최적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분포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삶은 달걀에서 흰자를 건드리지 않고 노른자를 꺼내는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데이터를 살펴보고 극자 표계로 변환해야겠다는 구상이 떠올랐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데이터 집합이지만 변환된 분포는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로도 최적화가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기계학습에서는 이렇게 적절한 특징 표현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담이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문제이자 한계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그 좀 상의를 드리면, 만약에 샘플들이 다음 같은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삶은 달걀에서 그 흰자를 건드리지 않고 노른자를 꺼내는 방법은 없죠. 그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이제 분포가 있는데 이거를 선형 모형으로 분리를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기존의 X를 모종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H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꿨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분포가 다음과 같이 변환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분포가 X에서 H로 바뀜에 따라서 이러한 분포는 퍼셉트론 같은 선형 모형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X에서 모종의 H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 딥러닝의 계층들이 수행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찰해 보겠습니다. 즉, XOR을 이제 극복을 했는데 이 XOR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은 비선형 변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예전에 XOR의 패턴을 그려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가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0, 0, 1, 1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분포는 직선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곡선으로서 이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제 선형 모형을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H1은 낸드의 결과고 H2는 5월의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이제 낸드와 5월로 각각 변환된 것을 이제 지금처럼 이제 H1이랑 H2로 한번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X가 모종의 변환을 거쳐서 H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다음과 같이 산점도로 그려보면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1,0에서는 0입니다. 그러면 1,0에서 0인 거죠. 1,1에서는 1입니다. 1,1에서는 1이고요. 1,1에서 1입니다. 이거는 오타가 아닙니다. 1,1에서 1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0,1에서는 0입니다. 0,1에서 0이죠. 그러면 이제 X에서 H라는 공간으로 변환이 되면 0과 1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공간 자체가 종이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종이를 이렇게 접은 겁니다. 이렇게 접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이를 이렇게 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 두 개가 이제 포개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이를 이 일지를 이렇게 포개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0과 1을 이제 직선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모종의 변환을 하나의
지침을 거쳐서 수행해야 했는데 이 모종의 변환을 수행하고 나면 이것은 엔트라고 하는 선형 모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를 더 드리겠습니다. 곧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맛있는 그 저녁 식사 하시길 이제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늘 내용이 이제 힘드니까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는 상황을 이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해 보시면 그 생고기를 자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잘리나요? 생고기가 좀 잘 안 잘리죠. 근데 불에 구우면 어떻게 되나요? 불에 구우면 잘 잘립니다. 왜일까요? 단백질의 뭐 구조가 뭐 바뀐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고기를 먹는 거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잘 안 잘리고 이러는데 불에 굽는 과정이 일종의 이런 비선형 변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고기 자체를 다 잘라주기까지 해야 되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형 모형에 비유할 수 있는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포크랑 나이프를 가지고서 그냥 덩어리 통째로 주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르죠. 그게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기를 다 잘라서 줘야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젓가락밖에 없으니까 네가 맞추라는 거죠. 이 조리하는 사람이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형태까지로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 젓가락은 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밥상 위에 그 흉기가 올라오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막 칼 같은 거 올라오면 오 이렇게 흉기를 밥상에 올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을 들고 있으니까 이미의 모종의 비선형 변환을 거쳐서 능력이 별로 없는 젓가락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쏙 집어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게 바로 신경망이 해야 되는 은닉층의 역할이 비선형 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완전 연결 계층은 계층 자체로는 비선형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완전 연결을 수행하는 의미적으로는 완전 연결인데 이 공식 자체를 별다른 맥락 없이 수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이거 어파인 변환이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어파인 변환은 이제 실습으로 간단하게 곧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 모서리가 회전할 수 있고 길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에 의해서 위치가 아래 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새 그 코로나 때 택배 많이 받으셨잖아요. 다 배송해서 하니까. 근데 상자가 엄청 쌓이죠. 마켓컬리 뭐 이런 거 시키면 상자가 엄청 쌓이는데 그거 주말에 이제 한꺼번에 내다버려야 되니까 이 상자가 너무 쌓이니까는 상자를 이렇게 포개가지고 이렇게 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접어놓기 위해서 포개면 그게 일종의 어파인 변화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비선형 변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엑소월의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모종의 어파인 변환을 이제 수행하면 이 얘가 회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처럼 근본적으로 완전히 접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그러려면 박스를 찢어야 됩니다. 박스를 찢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강한 수준의 비선형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모서리의 길이가 바뀌는 정도로는 전체적인 분포가 달라진 건 명확하지만 비선형적인 변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비선형 변환이 아닌데요. 그래서 엑소월의 분포를 다시 한번 좀 시각화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숙한 사례니까 그냥 바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011, 0으로 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제 원래 퍼셉트론을 학습시킬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다음과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이제 논의 드리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보기 별로라서 그림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래의 x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x를 상대하는 계층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레이어를 이제 하나 가정하고요. 완전 연결 계층이고 이 완전 연결 계층은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두 개의 출력을 발생하도록 구성하고 구성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XS를 처리해서 Z라고 하는 걸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Z를 오른쪽에다가 H라고 Z라고 이제 일단 부르겠습니다. PLT 이제 서플랫에서 1, 2, 2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같은 방식입니다. 대신에 XS가 아닌 Z, Z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무작위로 완전 연결해서 그 가중치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저랑 분포가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제 첫 번째 결과를 한번 가지고서 상의를 드리면 원래 엑소월의 분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지금 Z라고 하는 것이 연산이 수행된 것은 XW 더하기 이제 B의 연산인데 그 연산의 결과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이 네모가 삐딱해졌죠. 마른 모가 이제 됐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더 깊은 계층을 도입하면 더 많은 변화를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느냐 한번 해볼까요? 원하시면 이 Z를 완전 연결 하나 더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이전의 Z를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냥 Z를 계속 갱신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계층을 통과시킨 거죠. 왜? 신경망은 최소한 두 개의 계층이 있어야 된다며.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신경망을 이제 위해서는 두 개의 계층이 필요하긴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신경망의 최소 요건을 충족할지도 모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Z가 이 두 번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변한다는지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당연히 저랑 결과가 다르실 텐데 이제 좀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나 볼까요? 이 보시면 어떤가요? 그 택배 상자를 주말에 버리기 위해서 납작하게 접어둔 것의 비유가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그 빨간색들의 위치가 회전이 일어났고 파란색들이 여기 모여라 꼼동상 한 거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모였지만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또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계층을 반복한다고 해도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비선형 변화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신경망의 효과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비선형적인 변환의 요인을 여기다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신경망의 마지막 어, 순전파에서 마지막 요인입니다. 그러면 야 근데 이상하다. 아까 엑스월은 잘 됐잖아. 근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엑스월은 비선형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낸드랑 5월이 이제 그냥 나간 게 아니고요. 요 Z1이랑 Z2에 대해서 활성화를 거쳤습니다. 그 활성화가 뭐였냐? 1 또는 마이너스 1의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계단함수라고 하는 활성화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선형 변환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뭐 네가 이제 그 이 비선형 변환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비선형을 그 네 말대로 추가하면 되겠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계단 함수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어파인 변환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 변환의 이제 활성화 과정 한 번 더 거치셔야 되는데 그 기존의 퍼셉트론의 활성화는 계단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z 값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현했습니다. z를 그냥 임의의 범위에서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한 100개 정도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Z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여서요. 그림 크기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한 번에 구현을 해서 이거를 따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실제로 퍼셉트론을 구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1958년 퍼셉트론의 이제 정의를 이제 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죠. 즉 얘는 어파인 변환인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전에 스텝 함수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한 이 부분의 이제 구현인데 그런데 이것의 역할이 여기서는 지금 논의드리는 것과 취지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은 출력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출력에서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1 또는 마이너스 1로 분류를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논의드리는 것은 이게 은닉층에서는 비선형 변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퍼셉트론은 계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거나 이럴 필요성도 없고 그런 필요성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함수의 형태가 선형은 아니죠. 그래서 은닉층의 비선형 변환을 이제 수행하면 이러한 함수 자체는 선형은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단 왜? 비선형은 not 선형이면 비선형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직선의 형태가 아닌 건 명확하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비선형 변환을 수행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그 로지스틱 회귀에서 도입한 시그모이드 함수가 초창기에는 채택돼서 얼마 전까지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개선하는가 이런 점은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